자, 오늘 제주 항공 사건 좀 특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전현주 뉴스토마토 기자, 오늘은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교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81명이 탑승한 제주항공 여객기 전남 무안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활주로 외벽하고 부딪힌 사고가 발생했는데 결국 181명 승객 또 승무원 중에 2명만 구조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제주항공 소속으로 지난 29일 새벽 1시 반 태국 방콕을 출발해 어제 오전 8시 반 전남 무안공항에 입국할 예정이었던 7C2216편입니다. 여객기는 랜딩 기어, 즉 착륙 바퀴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로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공항 외벽을 들이받은 뒤 폭발했습니다. 충돌 직후 검은 연기와 함께 기체는 꼬리칸을 제외하고는 형체가 남지 않을 정도로 불에 탔습니다. 해당 여객기에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181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태국인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 국적이었습니다. 181명 중 기체 후미에 타고 있던 승무원 2명은 구조됐지만 나머지 179명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특히나 연말을 맞아 여행을 떠난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많아서 더욱더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현재 임시 영안소는 무안공항 내부 경납고 근처에 마련이 됐고 여전히 경찰은 사망자 신원을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안실에 안치된 희생자 중 유가족이 신원을 확인한 경우 장례식장으로 옮겨지고 있고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4시 26분 기준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139명입니다. 자, 해당 여객기가 착륙을 앞두고 공항 관제탑으로부터 조류 충돌 경고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후 기장이 조난 상황, 메이데이라고 하죠. 알렸는데 그로부터 6분 만에 참사가 이어졌습니다. 시간대별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토부 브리핑에 따르면 29일 오전 8시 54분쯤 관제탑에 착륙 허가가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 8시 57분 공항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경보를 알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활주로 남쪽에서 접근하던 사고 여객기는 2분 뒤인 8시 59분에 다시 갑자기 하늘로 날아올랐고 기장은 메이데이, 즉 조난 상황임을 긴급하게 알렸습니다. 이후 급하게 무안공항 북쪽을 선회한 여객기는 반대로 활주로 북쪽에서 두 번째 착륙을 시도를 했습니다. 평소와 반대 방향으로 동체 착륙을 시도했지만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활주로를 벗어나면서 공항 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아직 명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생존 승무원은 조류 충돌로 추정된다. 한쪽 엔진에서 연기가 난 후 폭발했다. 이런 목격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한테도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워낙 짧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 소방팀이 출동하는 매뉴얼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 소방팀 이번에도 좀 빠르게는 출동한 거 맞는 것 같은데 이 매뉴얼 같은 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단 뭐 매뉴얼이라고 하기보다는 출동 체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공항 같은 경우에 이번처럼 이제 항공기 화재 같은 경우 굉장히 빠르고 또 강하게 또 그리고 많은 승객들의 위험을 담보하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 대부분 신속한 진압 이런 구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항마다는 공항 소방대라고 해서 별도로 각 지역의 소방서랑은 다르게 공항을 전담하는 소방대 또 그리고 또 항공기 화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다른 일반적인 화재와는 끄는 방법이나 장비도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항 소방대가 갖춰져 있어서 항공기 사고에 항상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과 같이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또 이제 랜딩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제 위험한 상황들이 예고가 돼서 예를 들면 조난 신호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관제탑에서 미리 또 소방대에 이렇게 긴급하게 이제 이 착륙을 하는 상황에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해라라는 것들이 아마 먼저 선제적으로 연락이 갈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가 랜딩과 동시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출동을 하는 그런 체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제 공항 소방대가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고 또 이런 부분의 위험에 대한 부분들 1차적인 구조를 한다 하더라도 지역 소방대도 당연히 출동을 하게 되겠죠. 다만 이제 공항이라고 하는 특수성, 특히 또 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항공 활주로의 출입 자체도 사실은 자유롭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입국 수속에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긴급하게 출동할 때의 접근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전에 미리 이제 동의가 돼서 이제 소방대들이 현장에 또 추가적으로 투입되면서 진압 활동 또 구조 활동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소방대도 공항 소방대도 있다고 하는데 이 계속 지금 보도에 따르면
사고 유격기가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부딪혀서 이제 폭발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동체 착륙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겁니까? 동체 착륙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이제 사고에서도 나왔듯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랜딩 기어라고 해서 바퀴 부분들이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지면에 한마디로 활주로 면에 이제 자연스럽게 착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랜딩 기어 한마디로 자동차로 치면 바퀴가 없는 상태에서 제동을 해야 되는 상황, 뭐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동을 안 했을 때 또 위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몸체로 비행기의 동체를 이용해서 착륙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동체 착륙 혹은 비상 착륙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동체 착륙 또 이제 랜딩 기어의 이상으로 하는 급박한 상황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비행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종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 랜딩 기어가 제대로 작동 안 했을 때 여러 가지 조치 사항들이라든지 절차 또 비상시에 해야 되는 조치들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훈련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에서도 사실은 조종사들이 이러한 부분들 랜딩 기어에 대한 부분들 전개를 제대로 잘 못한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전문가들이나 또 이 항공기 운항을 해보신 분들은 이 부분은 당연히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습관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지 이 랜딩 기어를 전개하려는 조치들은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랜딩 기어가 작동을 안 한 이런 상황으로 보인다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좀 급박했던 거 아니냐. 막 랜딩 기어 착륙할 것 같으면 소방 대비하고 뭐 엔진 특히 기름 같은 거 다 버리고 거품 같은 걸 또 깔아놓고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는데 그런 정도의 시간도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앞으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소 이제 좀 시간이 짧았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이제 1차적으로 랜딩을 하려고 하다가 정상적인 랜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경보가 이제 그 비행기에 전달이 됐단 말이죠. 다만 이 조류 충돌 경보 같은 경우는 야 조류랑 충돌할 수 있으니까 비행기를 항로를 바꿔라 뭐 선회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충돌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정상적으로 조심하라 이런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경고가 전달된 이후에 약 한 1분 정도 이후에 비행기에서 이제 메이데이 신호, 긴급 구조에 대한 신호가 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1분 사이에 뭔가 비행기에 이상이 있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류 충돌 경고가 나간 직후기 때문에 아마도 조류 충돌이 실제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런 보도들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러면 이제 조류 충돌 메이데이 경고가 나간 이후에 관제탑에서 다시 이 부분을 다시 이제 돌려서 바로 착륙하지 말고 다시 한번 선회를 해서 착륙하는 과정인데 통상적으로는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착륙 준비를 할 때는 상당 부분 넓은 회전각을 가지고 돌아서 원래 내리려고 하던 그 활주로 방향 쪽으로 랜딩을 안정적으로 갖춘 다음에 하는 부분들이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굉장히 좁은 각으로 다른 쪽 활주로로 바로 이동을 하면서 맞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긴급하게 랜딩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굉장히 짧았고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그 시간이 짧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기도 좀 어렵지 않았었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또 이제 이렇게 동체 착륙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비행기 내에 이런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항공유 같은 것들을 최대한 소모하거나 버리거나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동체 착륙을 했을 때 혹시라도 이번처럼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의 가연물, 이 연료 자체를 최소화시켜서 위험을 줄이는 부분들도 있고 또 동체 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비행기의 중량도 적정 중량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이제 항공유를 버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737 기종 같은 경우에 737-800 기종 같은 경우에는 이 항공유를 강제로 버리는 그 기능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연료의 양을 줄이거나 무게를 줄이려면 선해 비행을 통해서 연료를 소모하는 이런 방법들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겨를조차도 없이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정만 할 뿐 가장 정확히 알려면 그 당시에 이제 음성 기록 장치 한마디로 관제탑과 이 조종석 간의 블랙박스겠네요. 맞습니다. 블랙박스 안에 이제 음성 저장 장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관제탑과 이제 조종석 간에 서로 상호 교신한 내용, 그다음에 조종석 안에서도 기장과 부기장이 서로 이제 대화한 내용도 이런 것들이 다 내용들이 들어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들어봐야 그 당시에 어떤 긴박한 상황들이 이제 인지가 됐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런 판단을 했다라는 것들을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고 후 사진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면 기체 꼬리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영상이 지금은 별로 공개가 안 되고 있지만 실제로 찍은 영상에 보면 이 부딪히자마자 화재가 크게 일어납니다. 꼬리 빼고는 다 지금 화재에 휩싸였던 것 같은데 빠르게 이렇게 화재가 된 게 이유가 뭡니까? 뭐 연료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네, 아마도 이제 이 동체 착륙을 해서 이제 뭐 한마디로 이제 지면에 마찰이 일어나면서 동체 자체 불이 난 거고. 예, 동체 자체에 이제 일단 마찰열에 의해서도 그렇고 또 이제 마찰에서 불꽃도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제 이 담과 부딪힘과 동시에 아마도 이제 담의 일부 부분들이 이제 동체 자체에 아마 훼손을 가져왔을 거고요. 그런 것들로 통해서 이제 항공유가 이제 쏟아져 나오면서 거기에 바로 이제 불이 붙으면서 급격하게 폭발을 동반한 연소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거든요. 네. 다만 문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영상으로 그전에 보셨던 것처럼 정면으로 이제 충돌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앞쪽 부분부터 또 뒤쪽 부분이 앞쪽으로 힘이 실려서 계속 폭발된 그곳으로 이제 몰려가는 상황. 그러니까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 계셨던 분들은 착륙 단계부터 사실은 계속 미끄러져서 충돌해서 불이 나는 상황까지 뭔가 조치를 하실 수 있는 이런 기회조차 없었던 상황입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 뭔가 대피를 한다거나 구조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결을 자체가 없는 굉장히 좀 짧은 순간에 일어난 굉장히 참혹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뭐 순식간에 급박하게 일어났고 그것을 막을 아니면 대비할 겨를조차 없었던 것 같은데 조류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조류 충돌 방지 매뉴얼은 있는 거죠. 예, 조류가 뭐, 있으면 뭐 어떻게 해라. 뭐 또 진술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날 무안공항에 조류가 엄청 많았다라고 그런 또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어저께 이제 이 사고 이후에 뭐 다른 방송에서도 이제 조류 전문가분들의 의견들도 들어보고 할 때 저도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사실 이착륙 시에 한마디로 지면에서 가까운 한 대략 새들 조류들이 이제 활동하는 네. 이 영역이 한 지상으로부터 한 1km 이내 정도거든요. 그럼 1km 이내라고 그러면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이거보다 높은 고도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안 걸리는 게 맞네요. 예, 원래 원칙적으로. 예, 버드 스트라이크 발생할 예. 가능성도 그만큼 적은데 예. 다만 이제 이륙을 하거나 착륙을 하는 경우에는 고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이 이제 새들이 활동하는 영역 부분을 당연히 이제 지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제는 이렇게 새들이 공항 주변에 습지라든지 풀숲 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사람들도 잘 접근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조류들이 굉장히 공항 근처에 많거든요. 꼭 이게 무안공항이 아니더라도 다른 공항들, 뭐 바닷가에 있는 공항이든 다른 공항들도 사실은 주변에 조류들이 상당히 많이 서식을 하는 그런 상황들. 또 그리고 조류학자 말로는 오히려 이제 아침 시간대, 오전 시간대 같은 경우는 먹이를 찾는 이런 새들 때문에 오히려 새들이 좀 더 많거나 이동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주셨거든요. 예. 어쨌든 간에 뭐 조류 이런 많이 출몰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를테면은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쏴서 새들을 이제 불편하게 해서 쫓는다거나 혹은 또 진짜 물리적으로 총 같은 것들을 쏴서 이 놀라게 해서 쫓는다거나 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착륙 시에 강한 불빛들을 조사해서 이런 부분들로 이제 새들을 쫓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만 새들도 계속 자기들도 생각해서 움직이는 이런 동물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쫓아진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또 만성화되면 또 이제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그때는 이동했다가 또 다시 또 몰려드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조류 충돌에 대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좀 방어하고 있다. 이러기는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이거는 뭐 이 동체 착륙 그 부분인데 바다로 좀 착륙했으면 이게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또 얘기도 또 있는데 이게 시나리오상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거는 좀 맞지 않는 시나리오입니다. 기본적으로 활주로가 있고 활주로의 랜딩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활주로에 랜딩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도저히 랜딩을 안 됐을 때 바다로 가는 거죠. 이제 피치 못하게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뭐 기장의 이제 어떤 임기응변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무작정 바다 쪽으로 가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었더라면 조금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는 있지만 사실 그런 기대 자체가 사실은 이런 표준화된 절차 또 이런 방법들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말씀처럼 지금 명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계속 조사가 필요한데 또 얘기 중에 하나가 무안공항 자체가 활주로가 너무 좀 짧았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인명피해 컸던 거 아니냐. 근데 일단은 그게 사고 원인 아니라고
기자님 얘기를 했었죠. 네, 무안국제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2,800m입니다. 네. 이 공항을 주로 이용하는 건 C급 항공기, 즉 바퀴폭과 날개폭이 세 번째로 작은 항공기이기 때문에 이륙이 필요한 최소거리 1,800m 이상이면 된다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었습니다. 즉 당국은 활주로 길이를 사고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활주로가 좀 더 길었다면 이번과 같은 불식착 상황에서 인명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었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무안공항 활주로 길인 2,800m는 인천국제공항과 비교하면 1.2km 정도 짧고 같은 지방 국제공항인 부산과 김포와 비교해서는 400에서 800m 정도 짧은 편입니다. 또 활주로 끝에서 외벽까지의 구간은 비포장 구역이라서 동체 착륙을 시도하는 항공기의 속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인 구간인데요. 이 또한 무안공항의 경우에는 비포장 구역이 약 300m밖에 되지 않지만 인천국제공항은 1km가 넘습니다. 특히 무안공항에서는 기존 활주로를 360m 더 늘리는 이 활주로 연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터라서 이번 사고가 더 아쉬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활주로 길이하고 이 사고의 또 크기, 연관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것도 사실은 앞서 질문해 주셨던 물속에 바다 쪽에 이제 랜딩을 했더라면 더 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기대 섞인 의견 이거랑 비슷하다고 봐요. 사실은 활주로의 길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이 부분을 만족시켜라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대부분 국제적인 어떤 공용된 공항의 기준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말씀하신 이제 C급 항공기 이 정도는 대략 이제 한 2,800m 정도 되면 굉장히 긴 가장 맥시멈의 길이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제 C급 항공기가 랜딩할 수 있는 이런 공항들은 다 이 기준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기준은 단순히 비행기를 이륙시키거나 착륙시키는 정상 상태뿐만 아니라 노면의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 상황에 대비해서 안전율까지를 반영한 그런 길이를 확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로 인해서 조금 더 여유 공간이나 길이가 좀 더 길었다면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반인 분들께서 기대를 하시겠지만 이 기준들은 사실 뭐 모두가 그런 부분들까지를 충족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길이가 짧아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역들은 조금 어렵고 다만 이제 그런 지역들은 있습니다. 랜딩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충분히 다 사용하지 못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부분들 2,800m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랜딩 지점이라든지 이걸 이제 터치다운 지점이라고 하는데 최초의 비행기가 딱 내리는 발을 딛는 그 지점이 사실은 활주로의 끝쪽 부분부터 자연스럽게 쭉 내려왔다 그러면 이 2,800m를 충분히 다 이용하면서 또 이제 위험 상황이 좀 덜했을 수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지면서 이런 터치다운 지점이 오히려 이제 활주로의 적정한 끝쪽 지점이 아니라 한 중간 가까운 부분 쪽 이런 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건 활주로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지금 사고 상황 또 사고 원인 규명하려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지금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블랙박스 모두 수거가 됐다고 하는데 분석을 좀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요? 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내 비행기록 장치와 음성기록 장치는 모두 수거가 됐습니다. 여객기 블랙박스는 이 비행기록 장치와 조종석 음성기록 장치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비행기록 장치는 항공기의 3차원적인 비행 경로와 각 장치의 단위별 작동 상태를 기록하는 장치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서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 비행 자료 기록 장치는 외형이 일부 손상된 채 수거가 됐는데요. 이 훼손 정도가 심할 경우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조사를 맡겨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블랙박스 해독에만 6개월 이상 걸린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블랙박스인 이 음성기록 장치로 조종실 승무원 간의 대화, 또 관제기관과 승무원 간의 교신 내용 등을 저장하는 장치인데요. 또 장치가 모두 회수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통상적으로 해당 장치를 통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블랙박스가 이렇게 회수한다 해도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블랙박스에 있는 내용들을 판독할 때도 이런 것들을 열람하는 과정들도 절차들이 있거든요.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있고요. 또 지금 현재는 지금 이제 어떤 의견들은 블랙박스 중에 이제 이 외형이 상당히 좀 훼손이 돼서 이런 내용들에 이제 복원을 하거나 판독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의견들이 또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은 블랙박스 자체가 굉장히 높은 고온에서 견딜 수 있게끔 또 내충격성도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외형이 일부
훼손됐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의 판독에 심각한 문제를 지기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시간 소요보다는 기본적인 통상적인 블랙박스에 해독하는 절차 또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단순히 뽑아서 바로 발표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전문가들과 또 분석을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분석하는 과정들 또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항공사나 또 항공기 제조사 또 정부 기관 이런 것들이 내용들에 대한 충분한 이제 검증과 이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서로 이제 이런 조사 결과에 서로 동의한다라는 부분들까지를 포함해서 그럼 이런 절차들이 다 이루어지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항공기 사고 같은 경우는 뭐 빨라야 6개월, 아까 말씀드린 1년 이상, 1년도 있더라고요. 길게는 2, 3년까지 걸리는데요. 이런 이제 항공기 사고의 특수성, 조사의 특수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국민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 사고가 있었던 여객기가 제주항공 여객기인데요. 제주항공의 공식 입장 어떻습니까? 네, 김입의 제주항공 대표는 사고 5시간 만에 서울에서 브리핑을 열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사고 원인을 불문하고 최고 경영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빠른 사고 수습과 탑승자 가족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사고 항공기에 대해서는 이상 징후는 전혀 없었다면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이후 김 대표는 무안공항 사고 현장을 찾아 유가족들을 만나서 유족 지원과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번 참사에서 가장 규명해야 될 부분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여태껏 쭉 얘기했던 내용 중에 그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사실 1차 랜딩 시도 이후에 이를테면 조류 충돌 경보 이후에 메이데이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조난 신호. 조난 신호가 그 조난 신호의 위급 상황이 과연 어떤 상황이었냐? 그런 거는 사실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 블랙박스에 그 어떤 관제탑하고 얘기하는 것 또 그리고 그 조종사 부종사 얘기하는 그런 걸 보면 조금 확인은 많이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상당 부분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위급 상황에서 사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시 이제 재차 이제 랜딩에 대한 부분들 준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굉장히 긴급하게 이루어졌는데 그러한 이제 이유, 판단의 이유라든지 또 그런 정황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장 핵심이 됐던 랜딩 기어, 전개되지 않은 랜딩 기어 왜 전개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비행기 같은 경우는 양쪽 날개에 각각의 이제 유압 장치들이 있어서 한쪽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쪽 한쪽이 작동을 해서 사실 작동들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또 혹은 이런 제어 계통에 문제가 있었다면 수동으로도 전개를 할 수 있는 이제 수동 조작하는 이런 백업 시스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랜딩 기어가 전개가 안 된 그래서 동체 착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이유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번 사고에 확인이 돼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해외 매체들도 이번 항공기 사고에 대해서 긴급 속보로 타전을 하면서 신속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은 국내 사고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이 한국 무안공항에서 여객기가 활주를 이탈해 충돌했다라는 소식을 전 세계로 타전을 했습니다. 이후 실시간으로 사고 여객기 화재 진압과 사상자 집계 또 구조 상황 등을 실시간 속보로 보도를 했고요. AP통신도 한국 최악의 항공 재난 중 하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CNN 방송은 특파원을 통해서 직접 사망자 집계 상황과 사고 원인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했고 일본 언론도 긴급 보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사망자 수와 생존자 수 등을 보도하는 등 전 세계 해외 매체들도 해당 사고를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해외에서도 눈여겨보고 있고 뭐 미국에서도 더 조사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항공기 사고 나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겁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제 저도 어저께 밤에 여기 말씀하신 로이터 통신의 기자한테 전화를 받아서 몇 가지 이제 질문을 해서 답을 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런 것처럼 사실 항공기 사고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 나라의 사고나 재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는 기본적으로 많은 인명사고가 난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런 항공기 사고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각각의 나라에서도 자기네 나라에서 발생한 사고 이력이나 이런 케이스 스터디 혹은 또 이런 것들의 대책들만 가지고는 충분히 이런 대비를 하긴 좀 어렵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난 사고들도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서 본인들이 운행하는 이제 항공기의 안전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갖춰나갈 필요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주목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이 비행기의 제조사인 보잉사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기체를 만들었던 이런 제조사 입장에서도 사실 적극적인 어떤 조사에 관련된 부분들이 협조를 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기체의 결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비행기의 어떤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의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이
회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원인들의 파악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의 비행기의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또 본인들이 확인하는 과정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조사에 참여하고 또 협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항공기가 이제 보잉 737입니다. 예. 보잉 737이 사실은 뭐 이렇게 좀 저가 항공에서 많이 쓴다고 하고 있고 또 많이 이게 팔렸다고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좀 인기 있던 기종이라고 하던데 그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 저가 항공이라고 표현해서 뭐하지만 이제 이 저가 네. 항공사들이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기종이 이 기종인데 이 기종이 저가 항공들이 싸기 때문에 쓰는 비행기는 아닙니다. 대당 한 3천억 정도 이상 한다고. 싸지도 않네요. 예. 이 비행기는 효율성과 또 안전성이나 기타 가장 범용성이 좋은 그런 항공기이기 때문에 저가 항공사에서는 이런 비행기를 들여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좀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또 737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항공기가 개발된 지는 거의 50년 가까이 됐고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800 버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이 비행기 업계에서는 상당히 베스트셀러처럼 잘 팔리고 가장 좋은 또 네. 그리고 위험성도 사실은 상당적으로 많이 낮은 이런 비행기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국내에서도 한 90대에서 한 100대 정도 이미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 기종을 도입하고 싶어도 빨리 구매를 못해서 이럴 정도로 사실 그 사용을 못하고 있는 곳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사실 기체 결함이라든지 위험성 이런 측면에서는 다른 비행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전성은 높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비행기들도 운항의 여러 가지 변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상 여건 또 이런 운행 상황들에 따라서 크고 작은 어떤 사고들은 일부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심각한 기체 결함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은 흔치 않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이제 사고가 난 것들이 상당히 그래서 이제 최초에 얘기가 됐을 때 기체 결함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의견들을 냈던 것들도 그만큼의 이제 검증된 모델이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령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기체의 뭐 몇 년을 했느냐. 기령이 15년이면 이게 오래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얼마 안 된 거라고 봐야 일단 됩니까?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한 20년 이상이 돼야지 조금 더 20년이 오래된 넘어야 기종으로 돼야지. 보고요. 또 20년 예. 이상 됐다 하더라도 비행기 같은 경우는 워낙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몇 천억씩 하는 고가의 비용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뭐 오래됐다고 해서 이걸 쓰지 못해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계속 정비를 하면서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사실은 한마디로 잘 관리하면서 네. 타는 그런 이제 이 기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통상 15년 정도 된 이 비행기 같은 경우는 노후화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어떻게 보면 비행기 할 때는 더 적정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런 이제 기종이랑 이제 기령이 됐다. 보는 기체가 거죠. 뭐가 네. 이렇게 오래돼서 뭔가 아니면 737 보잉이니까 뭐가 됐다. 이렇게 지금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새 차를 사더라도 사실은 네. 주인이 잘 관리해서 그러니까요. 점검도 하면서 하면은 사실은 10년, 20년을 타던 새 차처럼 잘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행기 자체는 처음부터도 이런 관리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충족한다면 단순히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정확한 사고 규명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정쟁을 이어가던 정치권에서 이번 참사에 대해서 애도의 물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개 네.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정부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네. 내년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개항하고 공직자들은 애도 리본을 달게 됩니다. 또한 최상목 권한대행은 무안군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고요. 정치권에서도 사고 직후 긴급 회의를 열면서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한편 탄핵 가결 이후 직접적 메시지를 내지 않던 윤석열 씨도 사고 극복에 국민과 함께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금은 인명구조가 가장 우선이라면서 국회도 해야 할 일에 찾아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안공항 여객기 수습 TF를 구성해서 사고 수습과 진상규명, 또 유가족 지원 등 종합적인 수습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민주당도 긴급 최고위원회를 통해 당내 사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수습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상임위 일정은 모두 미뤄졌고 여야는 무안공항 사고 수습이 최우선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내면서 다른 정치적 일정들은 모두 잠정 중단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뭐 당연히 지금 뭐 정치적 정쟁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일주일간
7일간 국가 애도 기간이 설정돼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앞으로 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뭐 어제 사고가 발생했고 네. 불과 이제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요. 하루도 안 지났죠. 네, 이제 이미 9시. 이제 뭐 사고 현장들은 어느 정도 수습이 됐을 테지만 네. 여기 말씀하셨던 이제 유가족들 또 이것들을 지켜봐서 충격을 받았던 국민들의 마음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유가족들의 어떤 심리 안정이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또 유가족들은 어쨌든 이제 가족들을 잃었기 때문에 뭐 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겠습니다만 사후 처리에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또 이분들의 눈높이에서 맞춰서 이런 절차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필요하고요. 예.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체계상 이런 부분들이 사실 유족에 대한 관리라든지 또 사망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이 보상이라든지 관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룰에는 정해져 있어도 조금 더 세심하게 네. 우리가 이제 원칙대로 한다기보다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좀 처리를 해 나가는 과정들 필요해 보이고요. 또 이분들의 심리 안정뿐만 아니라 국민분들께서도 또 혹은 또 이 당시에 현장을 수습했던 이 항공사 직원들이라든지 또 여기에 투입됐던 소방관이라든지 각종 이제 이 공무원분들 이런 분들도 사실은 본인들은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활동들을 하느라고 그런 부분들을 의식 못했겠지만 잠재적으로는 이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가 될수 분들이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더 섬세하게 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충격적인 영상에 막 그대로 노출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유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불안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하는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좀 필요로 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급하게 막 사고 원인 막 계속 막 내는 것보다는 이런 어떤 좀 심리적 지원이라든지 피해자들 좀 보호해주는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사실은 어저께 오늘도 사실 마찬가지로 예. 오늘도 이제 많은 방송에서 이런 이제 사고의 원인들이나 또 사고 상황에 벌써 대한 막 부분들을 추측을 해가지고 어쩌고 예. 저쩌고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의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준다라는 네. 측면의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차분하게 또 정확한 조사와 결과를 기다리는 것들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요구를 한다거나 또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제 다른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기보다는 예. 오히려 이제 피해를 입으신 가족들 또 국민 전체에 대한 이 상처를 좀 보듬어 주는데 신경을 쓰고 또 이런 이면에서는 정확하게 조사와 또 이런 분석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또 그런 기관들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충실하게 해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서로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또 우리 교수님 이영주 교수님 모시고 오늘 재난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 또 전현주 기자 오늘 감사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영식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채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